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딥러닝에 대해서 발표드릴 김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제 세션을 들으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마 유현진 경기하고 있을 텐데 그거 안 보시고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래는 작년까지는 음성인식 쪽에 주로 연구를 하고 있다가 음성인식에서 딥러닝을 쓰면 굉장히 성능이 좋아진다고 곳곳에서 발표가 있어서 그러면 딥러닝이 뭔가 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작년 말부터 사실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먼저 발표 시작하기 전에 혹시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한번 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손 들어 주실 수 있나요? 많이 계시네요. 네, 여기 한 10분 정도 손을 드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여기 손 드신 분보다 그러면 더 모릅니다. 저는 그러니까 작년부터 했으니까요. 저는 뭐 음성인식 쪽으로 하다가 뉴럴 네트워크를 했는데 결국엔 이제 한 몇 개월 하면은 딥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을 이용해서 굉장히 머신러닝에서 좋은 성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이거 쉬운 거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제가 오늘 발표드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 컨텐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왜 다시 딥러닝인가입니다. 소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이 딥러닝이 어떤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이미 한번 흥망성쇠를 겪은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사실 무덤에 들어갔던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얘가 왜 다시 부활해가지고 요즘 이렇게 재조명 받고 있나? 그 원인이 뭔가를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거의 절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딥러닝 팁스라고 해서 제가 해보니까 요런 점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간단한 팁들 한 4가지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적용해서 실제 지금 네이버에서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음성인식 분야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어떻게 하면 음성인식에 적용할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음성인식 외에도 지금 제가 추가로 다른 태스크에 딥러닝을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에서는 어떤 태스크에 음성인식을 적용하고 딥러닝을 적용하고 있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릴 게 왜 다시 딥러닝인가인데 그러니까 어떤 원인으로 누가 얘를 다시 부활시켰는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를 아시는 분이 한 10분 정도만 밖에 없으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뭔지 그것부터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는 건 세션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머신러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습시켜야 할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인풋 데이터를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것이죠. 여기 글자가 좀 깨졌는데요. 인풋 레이어에 어떤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고 여기 인풋 레이어에 어떤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이런 웨이트 여기서 리니어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런리니어 함수를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 층이 있는 거죠. 이 히든 레이어가. 그래서 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최종 아웃풋 레이어에서 이 인풋 레이어에 들어간 어떤 인풋 패턴이 뭐 어떤 것일 것이다라는 확률 값을 출력해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여기 어떤 음성 신호가 들어간다고 하죠. 음성 신호가 이 인풋 레이어에 패턴으로 들어가면 히든 레이어에서 어떤 계산을 오퍼레이션을 하고 아웃풋 레이어에서는 이 음성이 학교일 확률은 얼마, 학과일 확률은 얼마 이런 식으로 확률 값을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계산된 학교의 확률 값이 여러 단어 중에서 가장 높다. 그러면 이 음성 신호는 학교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또 다르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들어갔다. 이미지 픽셀 값들이 인풋 레이어에 입력으로 쭉 들어가면 이제 아웃풋 값으로는 얘가 고양이일 확률은 얼마, 호랑이일 확률은 얼마, 뭐 사자일 확률은 얼마, 그런 식으로 확률 값들을 쭉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 있어서는 고양이의 확률 값이 제일 높겠죠. 그러면 이 그림은 고양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의 흐름으로 잠깐 파악을 해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인풋 벡터, 어떤 인풋이 들어가면 웨이트 매트릭스와 리니어 멀티플리케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보통 탄젠트 하이퍼 탄젠트나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하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넌리니어 함수를 적용을 하고 그 값을 다시 또 어떤 다른 웨이트 매트릭스의 그 위에 레이어가 되겠죠. 웨이트 매트릭스 적용을 하고 다시 또 탄젠트 하이퍼나 시그모이드를 적용을 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딥하다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되게. 이게 한 층이 쌓이면 히든 레이어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층이 쌓이면 히든 레이어가 두 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많이 쌓아야 히든 레이어를 한 6개에서 7개 정도 그렇게 쌓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상 쌓으면 요즘 뭐 딥러닝이 잘 된다고 하지만 아직 그렇게 되면 학습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사실 뭐 모델링 함수에 있어서는 대단히 일반적인 이야기죠. 가장 간단한 예로 모델링 함수가 가우시안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가우시안도 생각해 보시면 민을 빼는 리니어 오퍼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스퀘어라는 런리니어 오퍼레이션 하고 거기에 다시 또 2시그마 제곱분의 1을 곱하는 리니어 오퍼레이션 하고 거기에 익스포넨셜 하는 마찬가지 그런 식의 대부분의 모델링 함수 아니 이 세상의 모든 함수들이 리니어 오퍼레이션, 런리니어 오퍼레이션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건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학습시킬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1980년대에 이런 딥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거죠. 백프로퍼게이션. 그런데 이건 1980년대에 개발되어서 한때 뉴럴 네트워크를 굉장히 흥하게 했습니다. 이거 학습된다. 막 사람들이 많이 썼었죠. 그러다가 오버피팅 문제 그리고 느린 학습 속도로 인해서 다들 절망감 느끼고 다 빠져나갑니다. 이거 안 되는 거다. 그리고 20년간 거의 무덤 속에 묻혀 있었죠. 그러다가 얘가 다시 2000년대 들어와서 부활합니다. 얘가 뭘 때문에 부활했느냐?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알고리즘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오버피팅 문제가 있었죠. 그 오버피팅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2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런 정교한 모델을 학습시킬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검색업체나 저희 네이버 같은 포털 업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걸 학습시킬 만한 그 많은 파라미터들을 학습시킬 만한 충분한 데이터를 보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번째가 하드웨어 환경입니다. 그런 느린 학습 속도, 그리고 딱 거기에다가 이제 학습시킬 데이터까지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또 느렸던 게 아마 지금 그 하드웨어 환경으로 하자면 아마 학습시키는데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예전에도 느려서 포기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하드웨어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이제 빨리 학습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과 비교해서 이 3가지가 달라졌습니다. 3가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제발 예전의 선입견을 버리시고 안 된다는 예전에 안 됐으니까 지금 안 될 거야 이거 해봐서 뭐해 이런 마음 버리시고 돌아가셔서 해보시라는 겁니다. 80년대에 해보셨던 분들이 저 학회에 가서 몇 분 만나봤는데요.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안 돼. 지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이 또 후배들한테 야 이거 안 되는 거야 하지 마. 그러면서 계속 이게 선입견이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카습이라는 올해 5월달에 열린 아이카습이라는 신호처리 학회에 갔었는데요. 그 학회가 사실은 머신러닝이나 딥뉴럴 네트워크랑은 전혀 관계없는 신호처리 관련 학회입니다. 그런데 거기 대부분의 세션 주제가 딥뉴럴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발표하기를
제일 먼저 발표하기 전에 미안하다고 발표를 했어요. 왜 미안하냐고 하니까 자기가 또 뉴럴 네트워크를 또 이야기해서 계속 한 며칠 동안 그 이야기만 했는데 또 이야기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해외에서는 완전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거의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오늘 많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돌아가셔서 아는 게 병이라고 너무 선입견 가지시지 마시고 실제로 실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도 움직이지 않으면 호랑이도 벌보다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알고리즘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 2가지인데요. 대표적인 게 Restricted Boltzmann Machine이라는 것을 이용한 프리트레이닝 방법과 그 다음에 드랍아웃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Restricted Boltzmann Machine를 이용한 프리트레이닝 방법이 딥러닝을 다시 일으키게 한 최초의 원인입니다. 이 프리트레이닝 방법으로 오버피팅을 극복할 수 있게 되면서 다시 서서히 딥러닝이 다시 분위기를 타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0년대 들어와서 좀 더 프리트레이닝보다 단순하고 파워풀한 방법으로 드랍아웃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트레이닝 방법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요쪽에 요 부분이 지금 1980년대 예전에 20여 년 전에 하던 그 백프로파게이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크리미네이트 트레이닝 하는 이 파인 튜닝 하는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오버피팅이 잘 일어나니까 학습시킬 파라미터들의 이니셜 포인트를 어떤 좀 적절한 곳에 미리 떨어뜨려 놓고 적절한 로컬에 떨어뜨려 놓고 학습을 수행하자는 거죠. 적절한 로컬에 떨어뜨려 놓기 위한 방법이 프리트레이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학습을 시켜서 적절한 이니셜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음성인식 쪽에서 음성인식을 예로 들자면 거기서도 많이 하던 방법입니다. 뭐냐면 음성인식은 반대로 갔습니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고 해서 제너러티브 트레이닝한 방법으로 미리 학습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너무 브로드하니까 잘 안 되니까 좀 파인 튜닝을 하자는 의미에서 MMI나 MPE 같은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트레이닝을 수행해서 성능을 높여왔죠. 그런데 뉴럴 넷 진영에서는 이제 반대로 간 겁니다. 계속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트레이닝만 하다가 계속 오버피팅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제너러티브 트레이닝을 해서 이니셜 포인트를 잡자. 그리고 백프로퍼게이션을 하면은 오버피팅 문제가 안 생길 거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프리트레이닝을 어떻게 시키느냐? 아까 제가 리스트릭티드 볼츠만 머신이라는 걸 이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리스트릭티드 볼츠만 머신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리스트릭티드 볼츠만 머신이라는 것도 뭐 전혀 새로운 개념 아니고요. 얘도 백프로파게이션만큼이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리스트릭티드 볼츠만 머신의 일단 이렇게 두 레이어로 이루어진 뉴럴 네트워크인데 특징이 큰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히든 레이어 사이에는 커넥션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저블 레이어 사이에는 커넥션이 없습니다. 오직 히든과 비저블 사이에만 커넥션이 있고 그리고 히든과 비저블 사이의 커넥션은 바이파티트에서 비저블이 히든에 미치는 영향과 히든이 비저블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합니다. 그 특징을 딱 두 가지 가지는 뉴럴 네트워크를 RBM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왜 이름을 리스트릭티드 볼츠만 머신이라고 하느냐? 원래는 볼츠만 머신이라는 게 먼저 있었습니다. 볼츠만 머신이라는 건 좀 더 이거보다 복잡한 건데 일반적인 거죠. 히든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 사이에도 커넥션을 가지고 비저블 레이어와 비저블 레이어 사이에도 커넥션을 가지는 게 볼츠만 머신입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학습시키려니 이제 머리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못하겠다. 좀 단순하게 가자. 그래도 뭐 충분히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커넥션 다 빼버리고 리스트릭티드 볼츠만 머신으로 간 겁니다. 그럼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나 제너러티브 트레이닝을 수행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학습시켜야 될 건 이 사이에 이제 웨이트들을 학습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이 웨이트들을 어떻게 학습시킬 거냐? 학습시킬 때 변화시킨 델타 양은 비저블과 히든의 익스펙테이션을 서로 빼줍니다. 그러니까 즉 데이터에서 구한 익스펙테이션과 모델에서 구한 익스펙테이션을 빼주면 됩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데이터에서 나오는 익스펙테이션은 여기 인풋을 넣어주면
바로 히든이 나오고, 그럼 요 전체를 곱해서 그냥 바로 익스펙테이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런데 모델에서 구하는 이 비저블 히든의 곱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구하려면 아이디얼하게는 이 MCMC를 무한대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임의의 인풋을 넣어주고 히든을 구하고, 다시 비저블을 구하고, 히든을 구하고, 비저블을 구하고, 히든을 구하는, 이걸 무한대를 해서 이 끝에 나오는 요 놈의 쌍이 모델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무한대 못하죠. 네, 무한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당연히 뭐 어썸션에서 어딘가에서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혹시 딥러닝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힌턴이라는, 조프리 힌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지금 토론토 대학 교수거든요. 이분이 현재 딥러닝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이분이 제일 처음에 이 프리트레이닝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딥러닝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제 오늘 강의가 너무 허접해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싶으시더라도 이 힌턴 교수, 토론토 대학 힌턴 교수의 웹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공부해 보시면 충분히 많은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분이 올해 초에 또 스타트업, 제자들이랑 스타트업 만드셔서 분위기 타서 재빨리 또 구글에 파셨죠. 네, 그래서 돈 많이 버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결국에는 문제는 이 모델을 구하는 건데요. 이 모델을 구하는 대신에 리컨스트럭션으로 대체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대체하느냐? 인풋 데이터를 한 번 넣어주고 히든이 생기고, 요까지가 이제 데이터죠. 요걸 딱 한 번만 더 하자는 겁니다. 히든에서 비저블 생기고, 비저블에서 히든 생기고, 그러면 요 나온 요 쌍이 모델 대신에 사용하자.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해도 백프로파게이션 전에 프리트레이닝으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러면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게 컨트라스티브 다이버전스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 하면은 CD1이라고 해서 CD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거를 MCMC, 그러니까 MC죠. MCMC는 아니고 MC를 두 번 하면은 CD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이 웨이트들이나 모델을 구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프리트레이닝으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그래서 2002년도에 이분이 이걸 제안하면서 이제 오버피팅 어느 정도 방지가 되고 학습이 되기 시작하면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셨다시피 우리는 원래 딥하게 쌓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거 딱 한 층밖에 안 쌓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러 층을 쌓을 거냐?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디하게 쌓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한 층을 쌓는 거죠. 한 층을 쌓아서 먼저 학습이 되면 이건 딱 이제 프리즈 시킵니다. 그 위에 다시 한 층을 쌓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든 레이어 1이 인풋 레이어가 비저블 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2가 히든 레이어 3입니다. 그래서 요 웨이트를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걸 이제 반복하면서 여러 층, 우리가 원하는 층만큼의 히든 레이어를 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트레이닝이 완성이 되면은 백프로파게이션을 이렇게 아웃풋 레이어를 하나 얹어서 그 이후에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수행해서 트레이닝을 완성을 시키는 거죠. 이게 프리트레이닝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릴 게 드랍아웃입니다. 드랍아웃은 앞에 프리트레이닝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훨씬 간단해서 들으시고 나면 이게 뭐야, 이거 이런 거 되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이 드랍아웃 방법으로 이미지 분류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2012년 말에 이미지 분류 경진대회가 국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방식을 이용한 뉴럴 네트워크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글에 팔린 그 힌턴 교수의 스타트업도 이 방식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 회사였습니다. 그게 구글에 팔렸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훈련 과정에 랜덤리스를 추가하는 겁니다. 어떤 랜덤리스를 추가하느냐? 이 노드들을, 히든 노드들을 다 훈련시키지 않고 그때그때 랜덤하게 하나씩 몇 개씩 꺼버리는 겁니다. 훈련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훈련을 안 시키느냐? 예를 들자면 미리 스레스홀드를 하나를 설정해 둡니다. 예를 들자면 0.6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노드를 훈련시키기 전에 각 노드에서 어떤 랜덤 밸류를 한번 발생시켜 봅니다. 그래서 랜덤 밸류가 0.6 이상이다. 그러면 얘는 학습을 안 시키는 거죠. 요 노드와 관련된 이 웨이트들 다 학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랜덤 밸류가 0.6 이하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웨이트들은 다 학습이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은 확률적으로 약 매번 이 상황에서는 60% 가량만이 랜덤하게 선택돼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좀 다른 식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래쪽이 하나 꺼졌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이 꺼졌다고 생각을 하면 또 이런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이 되는 거죠. 그게 매번 랜덤하게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 구조가 바뀌는 게 머지돼서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거 좀 했었습니다. 좀 뉴럴 네트워크 작은 거 모아서 하나로 구성해 보자. 그걸 랜덤하게 하는 게 드랍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랜덤한 형태로 여러 구조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로 머지하자. 그게 드랍아웃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드랍아웃을 쓸 때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습이 느립니다. 학습 커브의 수렴이 굉장히 느린데요. 생각해보면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웨이트를 매번 학습시키지 않고 랜덤하게 선택해서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습 커브의 수렴이 느리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또 우리 느리면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넌리니어 함수를 일반적으로는 탄젠 타입이나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같은 이런 이렇게 트렁케이션 에러가 바운드된 이런 함수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이라는 이런 넌리니어 함수를 사용을 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보면 이 함수가 가지는 장점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요 포인트 원점을 제외하고는 여기만 넌리니어하지 나머지는 사실 다 리니어합니다. 그래서 뭐 계산할 때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여기 에러가 언바운드 돼 있죠. 그래서 에러 영향이 즉각적으로 미칩니다. 학습할 때. 그래서 학습이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언바운드 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이 또 있죠. 학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시킬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됩니다. 뭐 이거 해서 학습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뭐 그 학습시켜 나오면 웨이트가 난난난난 이렇게 쭉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모양 비슷하게 한 여기서 다시 또 리니어하게 한 번 더 꺾어주는 뭐 그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알고리즘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학습이 되게 하고 있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프리트레이닝이나 드랍아웃보다 그거는 뭐 논문 쓰기 좋은 거죠. 사실 빅데이터가 뭐 서비스나 회사에서 뭔가를 만들 때는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딥러닝이 잘 된 이유는 모델링이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모델링이 정교한데 모델링이 정교한 게 항상 좋으냐? 그렇지가 않죠. 만약 학습시켜야 할 인풋 데이터가 작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모델링이 정교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학습시켜야 될 데이터에 과하게 피팅되죠.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학습시켜야 할 인풋 데이터와 약간 다른 게 들어간다. 그럼 언신이 들어가면은 아주 굉장히 안 좋은 확률값을 내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땐 차라리 덜 정교한 적당한 모델링 함수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죠. 그게 지금까지 딥러닝보다 GMM이나 SVM 같은 샬로우 러닝이 더 잘 됐던 이유입니다. 인풋 데이터가 없으니까 적당히 모델링 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는 거죠. 그런데 빅데이터가 있으면 구글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음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최초의 시드로 사용한 데이터 양이 5,800시간이었습니다. 5,800시간이라고 하면은 인풋 데이터 하나하나 개수를 헤아려 보면 20억 개입니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차라리 어떻게 보면 언신이라는 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학습 데이터만 잘 모델링하면은 이후에 들어오는 어떤 것들도 정확한 확률값을 내보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도 학습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 아마 네이버 음성인식도 쓰시겠지만 많은 분들 구글 음성인식 한 번씩은 다 써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음성이 구글에 다 수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오버피팅 문제 생각할 필요 없죠. 그냥 그거 잘 모델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빅데이터가 있다면 사실 그냥 돌아가셔서 데이터만 많으시다면 뭐 여차저차 다른 알고리즘 필요 없고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린 게 GPU 트레이닝 타임을 이제 줄여야 되겠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늘어났지, 새로운 알고리즘 다시 또 추가해야 되지, 뭐 예전보다 학습 시간이 늘어날 만했지 줄어들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냐? 근데 이제 하드웨어 환경이 바뀌었죠. 엔비디아에서 최신으로 출시한 GPU 중에 하나가 지포스 GTX 타이탄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계산할 수 있는 쿠다 코어가 268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는 유닛이 2688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런 머신러닝에 필요한 리니어 엘지브라를 쉽게 하기 위해서 큐블라스라는 라이브러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용하면은 뭐 GPU 프로그래밍 초보라도 한 몇 주만 공부하시면은 금방 프로그래밍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계산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 이건 제가 비교한 건데요. 이거 물론 양쪽 다 옵티마이즈 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러프하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A코어짜리 CPU 하나로 8시간 돌아가던 알고리즘이 타이탄으로는 단 5분 만에 수행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서버를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단지 저렴한 요거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비싼가요? 이런 GPU 하나 꽂으시면은 누구나 딥러닝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계신 분들은 100만 원 정도 이제 교수님이 지원해 주실 것 같은데요.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딥러닝이 왜 되는가 세 가지 요인을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딥러닝 할 때 도움될 만한 내용 간략하게 4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드랍아웃 쓸 거냐, RBM 쓸 거냐, 제가 앞에서 몇 번 뉘앙스를 풍겼죠. RBM보다는 드랍아웃이 훨씬 낫습니다. RBM 복잡하잖아요. 뭐 컨트라스티브 다이버전스니 몇 층 쌓아야 되고 프리트레이닝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런데 굳이 오버피팅을 막을 목적이라면 얘 쓸 필요 없습니다. RBM 쓰지 말고 그냥 바로 드랍아웃 쓰십시오. 드랍아웃 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레시피는 딥러닝 할 때 일단 히든 레이어나 히든 노드 많이 잡으십시오. 왜냐면 드랍아웃은 일부분만 훈련시키니까 충분히 많이 잡으시고 좀 통크게 가셔야 됩니다. 뭐 예전처럼 뭐 몇십 개, 뭐 10개, 20개 잡는다라도 벌벌 떨지 마시고 한 몇천 개 이렇게 확 잡으십시오. 많이 잡으시고 히든 레이어도 대여섯 개, 7개 확 쌓으신 다음에 드랍아웃 한 반 정도, 0.5 정도 훈련해서 반 정도는 날려버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렉티파이드 유닛이랑 드랍아웃 요 조합으로 훈련시키시면 아마 가장 간단하면서도 파워풀한 성능을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RBM은 이제 얘는 다시 또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되느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 RBM 여전히 필요합니다. 피처 익스트랙터나 언슈퍼바이즈 트레이닝 할 때 필요한데요. 이 빅데이터가 되면서 언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이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미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명의 음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1억 명의 음성이 무슨 발음인지 다 레이블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무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분만 레이블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부분은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을 하지만 나머지는 언슈퍼바이즈 트레이닝 해야 됩니다. 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RBM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전히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위해서 효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레이블을 가지고 그냥 학습하겠다, 레이블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칠 때는 그냥 드랍아웃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풋 데이터에 노이지한 리얼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굉장히 깨끗한 데이터만 열심히 학습시키면 이것도 그 환경에 오버피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에 리얼 인풋 데이터를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약간 빅데이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노이즈 데이터가 없고 어떤 깨끗한 클린 데이터밖에 없다. 그러면 만들어서라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버피팅을 막고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일 경우에는 뭐 좌우 반전을 시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음성의 경우에는 임의의 배경 자본을 사용하는 형태로, 아니면 뭐 어떤 스펙 데이터 이런 경우에는 뭐 스펙 하나 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노이즈한 데이터를 만들어줘야지 학습이 잘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뭐 잡다한 알고리즘 필요 없습니다. 사실 드랍아웃도 안 해도 됩니다. 드랍아웃 하면 성능이 좋아지긴 하지만 그거 없다고 학습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하던 20년 전에 하던 백프로피게이션만 돌려도 데이터 많으면 돌아가서 쉘로우 러닝보다 더 좋은 성능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머신러닝 해보신 분들은 러닝 레이트라는 이제 말을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어떤 학습을 시킬 때 이제 보통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학습을 시키는데, 어떤 그레디언트가 나오면 그걸 다 그 웨이트를 변화시키는 데 주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확 감쇄시킨 다음에 조금씩 업세트를 시킵니다. 그 러닝 레이트를 그대로 써야 할 거냐, 계속 하나 픽스 가느냐, 그렇지 않고 러닝 레이트를 쭉 감소시키면서 학습을 시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크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러닝 레이트를 감소시켜서 조금씩 정교하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석적으로는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정하고 학습을 시켜보고 학습 성능이 수렴이 되면은 러닝 레이트를 떨어뜨리고, 또 학습을 시켜보고 학습 성능이 수렴이 되면은 떨어뜨리고, 이게 정석인데요. 귀찮죠? 네, 이거 어느 세월에 계속 테스트해보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프랙티컬리하게는 그냥 익스포넨셜하게 촥 떨어뜨리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에서도 러닝 레이트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음성인식 에러 레이트가 DNN 사용한 거에서 추가적으로 5% 정도 더 에러 레이트가 향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DNN이나 머신러닝 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매직 넘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사용자들이 결정해줘야 될,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넣어줘야 될 매직 넘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제가 적은 것만 해도 한 10개 되는데요. 인풋 레이어 몇 개 할 거냐, 아웃풋 레이어 몇 개 할 거냐, 히든 레이어, 히든 노드 수는 몇 개 할 거냐, 이거 그냥 뭐 사실 적당히 잡아주면 됩니다. 몇 천 개 뭐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오히려 중요한 게 이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나 러닝 레이트, 얘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 러닝 레이트를 잘 잡아주지 않으면 바로 발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처음에 무조건 작게 잡고 시작하십시오. 작게 잡고 0.000, 0.000 뭐 4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게 잡고 시작을 하시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되면 뭐 조금 더 키워 보시던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뭐 처음에 뭐 0.1 그럼 100% 발산합니다. 처음에는 일단 무조건 작게 잡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피치 레코그니션과 이제 딥러닝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여기 음성인식 모르시는 분이 상당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음성인식이라는 거는 간략 오버뷰를 해드리면, 이제 스피치 시그널 X가 들어가면 그 시그널에 대해서 어떤 워드가 가장 좋은 워드냐, 그걸 골라내는 게 음성인식입니다. 이걸 베이지안 티어렘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식을 고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워드인데, 이 PX는 워드랑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 PXW랑 PW 요거를 이제 구해내면 됩니다. 근데 이 PW라는 게 일종의 프리날리지로서 랭귀지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공부하는 학문이랑 신체기관 학문이랑 발음 똑같죠? 그러면 그런 발음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뭐라고 인식했다고 대답을 해야 될 거냐? 뭐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당연히 신체기관이 많을 테고, 그냥 일반 학생들이면 공부한 학문이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동일 발음이 나왔을 때 어떤 글자를 올려줄 거냐를 결정하는 게 프리날리지로서의 랭귀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그 발음이 정확하냐, 발음에 대해 평가를 하는 어쿠스틱 모델이 되겠는데요. 딥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는 현재 이 어쿠스틱 모델을 대체하는 게 일반적으로 대세입니다. 그래서 요 확률값만 딥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구하고, 나머지는 기존 방식 디코더나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제 이 랭귀지 모델 쪽도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구하는 논문들이 많이 제출이 됐고, 실제로
기존에 사용하던 N그램 랭귀지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건 생략하고. 네, 그래서 도표로 보면 이제 음성인식이라는 건 이런 HMM을 이용해서 수행이 되는데요. 이 HMM Observation Probability를 이 DNN을 이용해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음성 시그널이 들어가면 뉴럴 네트워크를 쭉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HMM의 Observation Probability를 제공해주고 음성인식이 수행이 되는 거죠. 음성인식은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넘어가고. 그럼 네이버에서는 이제 딥러닝으로 뭘 하고 있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건 음성인식입니다. 다른 것도 물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서비스 되고 있는 건 음성인식이고요. 여기 이거 눌러보시면 저희 음성인식 하실 수 있습니다. 자그마치 에러 레이트가 약 25%가 개선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음성인식 쪽에서는 거의 지금 성능이 세츄레이션 돼 있기 때문에 에러 레이트가 약 한 10% 정도 개선됐다. 그러면 완전 당대의 석학으로 인정받고 뭐 엄청 좋은 대학에 교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DNN으로 그냥 기초적인 DNN만 딱 해서 넣으니까 25%가 개선이 됐어요. 완전 음성인식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그 개발자 한 명은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 DNN을 사용한 음성인식 결과를 보고 이제 잠을 못 잤다고 그렇게 쓰기도 하고, 저도 이 25% 개선된 걸 보고 저희 키노트 발표하신 센터장님한테 메일을 보낼 때 막 손이 떨려가지고 오타장렬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거의 진짜 청동기 시대랑 철기 시대 뭐 그 수준의 차이 느낌이에요. 도저히 GMM으로서 진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성능 진행 중이고, 해외 업체는 이미 이 DNN 방식으로 음성인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글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구글이 2022년 젤리빈 그 모델부터 이 DNN으로 음성인식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2013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분량은 그 구글이랑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건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썸니라고 이제 들어보셨죠? 이제 야후에 팔린 그 썸니라는 그 뉴스 서머리 그 앱이 있는데, 저도 한번 돈 벌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그거에 관심을 가져서 이걸 한번 딥러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썸니가 이제 하고 있는 방식이 센텐스 익스트랙션 방식인데요. 어떤 서머리를 새로운 문장을 완전히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다큐먼트가 있으면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 이 다큐먼트를 대표하는 문장일 거야 하고 선택하는 건데요. 저희도 그 방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해봤는데, 먼저 슈퍼바이즈 방식입니다. 뭐냐 하면 타이틀이 있을 경우에, 어떤 다큐먼트 타이틀이 있을 경우에, 뉴스는 보통 타이틀이 있죠. 그 타이틀이 있을 경우에 그 타이틀이 어떤 대표하는 의미를 가질 거다 하고 레이블로 아웃풋 에어에 주고, 다큐먼트에서 특징을 뽑아서 그걸 인풋으로 넣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든 알고리즘을 테스트한 결과인데요. 좀 많죠. 여기서 어느 게 가장 대표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5초 드릴게요.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저희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뭐 대표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이 드시죠? 뭐 제가 생각엔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거 앞뒤로 다 땡땡이가 붙어 있는데 굉장히 긴 문장인데, 여기서도 한 문장을 뽑아내라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장이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뭐 다 읽어보시지 못하겠지만 나름 대표성이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타이틀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도 한번 요약을 해보자. 그럴 경우에는 RBM을 이용해서 스태킹을 한 후에 이제 오토 인코더라는 방식으로 특징을 추출해서 학습을 해서 특징을 뽑은 다음에 이제 서머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건 아직 제가 실험 결과까지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 요거는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 세션 중에 링크드인에서 오신 분이 발표한 세션이 있는데, 그분이 발표하시는 제목 중에 하나가 어제의 데이터로 오늘을 예측한다.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근데 더 파워풀한 게 어제의 데이터로 오늘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3년 전의 데이터부터 쌓아가면서 오늘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의 변화를 추적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이 시간에 따라 변화했나, 그걸 추적해 가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바로 직접 걸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할 수 있죠. 근데 이건 학습이 좀 어려워요. 학습이 좀 어려운데, 근데 이게 이미 2013년도에 아이카습에서 음성인식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 상당 부분 주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또 할 수 있는 게 대화형 모델로 어떤 컴퓨터가 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 The meaning of life is, 이런 화두가 던져져요. 삶의 의미란 뭐냐? 그러면 이 문장을 쭉 따라가면서 얘가 이걸 읽어보고 리커런트 뉴럴을 이용해서 다음 말을 만들어냅니다. 뭐 C나 뭐 Q보이스, S보이스 뭐 이런 데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The tradition of the ancient human reproduction. 말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대화형 모델, 이제 진정 리커런트 뉴럴이 잘 학습이 된다면 컴퓨터랑 대화하는 날이 오겠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여기서 이미지에 적용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2D를 분석하는 데 쓰이는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2012년 이미지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한 그 결과입니다. 요게 원래 정답이고 요게 1등인데요. 요건 다 맞죠? 이게 틀렸다는 것도 사실 보면 말이 됩니다. 원래 정답이 그릴이라고는 하지만 요 컨버터블 맞잖아요. 그리고 정답이 체리라고 하지만 체리 있지만 반은 달맛이 아니거든요. 얼추 말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넷에서도 굉장히 이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이용해서 작업을 지금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